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한 장의 협상안이 공개되는 순간 전쟁의 승패가 뒤집히고 국제 질서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4년, 유럽 대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잔혹한 전장으로 변했고 수백만의 삶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문서 한 장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이 승리하는 평화협정? 이게 과연 평화입니까? 아니면 힘의 논리로 다시 쓰는 신냉전의 서막일까요? 지금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건 단순한 종전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국제규범, 전후 체제, 그리고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역사적 순간입니다.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협상이 성립되면 앞으로의 전쟁은 힘 있는 자의 게임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정의는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강자가 세계 지도를 다시 쓰는 시대가 열릴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왜 이토록 논란적인 협상안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부터 이번 협상의 진짜 속뜻까지 전 세계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 퍼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2년 초 모스크바 정부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났죠. 돈바스 일대와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탱크와 보병이 격렬하게 충돌했고요. 매일같이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양국 군인들의 희생자가 무려 135만 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유럽 땅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전선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 폭격에 무너진 도시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백만 난민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마리우폴은 폐허가 됐고 하르키우의 거리는 텅 비었으며 바흐무트는 치열한 공방전의 상징이 됐죠.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방적인 조건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논란의 시작은 백악관에서 키이우 측에 제시한 평화안 초안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한 28개 항목의 협정문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본 전문가들과 국제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이 협정안이 침략을 시작한 쪽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요. 2014년에 모스크바 정부가 강제로 점령한 크림 지역을 완전히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었죠. 거기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돈바스 일대까지도 사실상 모스크바의 통제 지역으로 남겨두자는 내용이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땅을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가 방어하고 있는 도네츠크 일부 구역도 비무장 완충지대로 설정해서 러시아 측의 관리를 받도록 하자는 안이 담겼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들을 모두 내주라는 요구였죠. 더 놀라운 건 군사력 제한 조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군의 병력을 현재 수준의 절반 정도인 62명선으로 대폭 줄이라는 제안이 들어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자국을 방어할 능력 자체가 크게 약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절대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헌법에까지 명문화하라는 요구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미래 세대들까지 동맹 가입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하니 사실상 주권 국가로서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협정안이었던 셈이죠. 이 협정안이 알려지자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작성한 거냐?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작성한 거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침략당한 나라가 영토를 내주고 군대를 줄이고 동맹 가입도 포기하는 협정이라니 이게 평화 아닙니까? 항복 문서입니까? 라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협정안이 나왔을까요?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미국의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극권의 방대한 자원 개발 협력이 가능해지고요.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러시아와 손잡으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이 상당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러시아를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현실주의 노선을 걷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 성과를 우선시합니다. 현재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서라도 빠르게 전쟁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상보다는 실리를, 명분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라는 평가입니다. 역사에 평화를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어하는 개인적 욕심도 작용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유럽 각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평화협정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으면 그게 인정받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게 되는 건데 이건 세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죠. 1945년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터 근처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강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죠.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으니까요.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다시 유럽을 지배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도 입장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쟁 종결을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굴욕적인 평화가 올바른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유럽의 안보 구조 자체가 재편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트럼프는 이 초안이 확정된 최종 버전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28조항을 수정한 19개 항목의 새로운 협정안을 작성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안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면 아마 세부적인 부분만 조금 손본 수준일 것 같다는 겁니다. 만약 근본적으로 대폭 수정했다면 모스크바 측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요. 핵심적인 쟁점들, 그러니까 영토 귀속 문제와 안전 보장 문제는 결국 트럼프와 젤렌스키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협상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협상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둘러싼 내부 문제입니다. 최근 키이우 정부의 고위층과 젤렌스키 측근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과거 사업 파트너였던 인물부터 현직 장관, 전직 장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거죠. 국방 예산 횡령,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 고위 관료들의 재산 은닉 같은 문제들이 연이어 폭로됐습니다. 전쟁 중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권력층은 배를 불렸다는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는 전쟁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전쟁 기간 중에도 계속 지적됐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제 투명성 기구의 평가에서도 우크라이나는 항상 하위권에 머물렀죠. 하지만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데요.
생존이 걸린 전쟁 중에는 일단 단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의 스캔들들은 규모가 꽤 크고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횡령 사건, 해외 부동산 은닉, 군수품 조달 과정의 리베이트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죠. 이로 인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전쟁 초기에는 80%를 넘었던 지지율이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는 병력 부족과 장기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전력이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징집 대상 연령층이 점점 고갈되고 있고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죠. 무기와 탄약도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군사 지원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추가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국내 문제가 산적한데 다른 나라 전쟁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유럽 국가들도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국 내에서도 지원 지속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자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왜 우리 세금을 우크라이나에 쓰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주요 지원국들도 지원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평화안을 완전히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경제 파탄과 부패 스캔들로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가장 큰 지원국이었던 미국이 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불리한 조건의 협정을 받아들이자니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싸워온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런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을 거부하자니 미국의 지원이 끊기고 전쟁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원 없이 전쟁을 계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전쟁 발발 이후 국제사회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젤렌스키는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지지율은 하락하고 동맹국들의 압박은 거세지고 전황은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이니까요. 예전처럼 의회 연설 한 번으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이끌어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결국 러시아의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승부는 기울었고 이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우크라이나의 손실만 커질 뿐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변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할 수 있고요.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굴욕적인 평화안을 거부하고 저항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니까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예상 밖의 반격에 성공한다면 협상력이 달력이 달라질 수도 있죠. 전쟁의 흐름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전쟁의 결말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선례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무력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21세기 국제 질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침략국이 원하는 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힘의 논리가 정의보다 우선한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해도 결국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이건 특히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영토 분쟁이 잠재된 지역들의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안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침략을 저지하고 원상복구를 이뤄낸다면 국제법과 질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작은 나라도 국제 규범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시나리오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네바와 키이우, 모스크바,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단순한 평화회담이 아닙니다. 21세기 국제 질서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관계의 틀을 규정하게 될 테니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4년 가까이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데 결국 영토를 포기하고 군대를 축소하고 동맹 가입도 포기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땅을 협상 테이블에서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록 불리한 조건이더라도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매일 전선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란 겁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이 비극의 끝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그 결말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 내일 또 다른 나라에서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똑같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재편되는 그 순간을 뉴스가 아니라 현실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룰이 어떻게 결정될지 보여주는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하나의 신호가 될 거라는 것. 다가올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